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184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에 또 첫 주라서 후원자 명단 읽고 시작할게요.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박현우님, 최준호님, 박재권님, 디지님, 지훈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 윤님이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꾸준히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후원해달라는 말보다는 후원을 혹시 실수로 연장하고 계시면 끊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후원의 마음이 있으시면 또 새로 후원을 해주셔도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디서 후원을 할 수 있나요? 패트리온인데 저희 찾아오기 힘드시니까 그 44비치 팟캐스트 44비치.io 네 맞습니다. 네. 팟캐스트.44비치.io 들어오시면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네. 연결되네요. ML 네. 특집도 했었군요. 언제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있어야죠. 아, 녹음일이 있구나. 네. 1월 20일에는 많이 밀렸군요. 네, 저희가 최근에 좀 그 오픈 속도라고 해야 되나? 공개 속도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CP한테 너무 몰려 있어서 저랑 이제 아싸님이랑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늦으니까 공개할 때 좀 민망하더라고요. 옛날 애플 발표회 얘기하고 있고 6개월 전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게 팟캐스트잖아요. 팟캐스트로 듣는 거긴 한데 네, 변질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봐야 되는? 유튜브는 실시간 열려있지 않아요? 실시간 열려있죠. 그 라이브로 한 거 열려있잖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따로 비공개하지 않는 한 열려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생각나면 비공개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유튜브가 먼저 공개되고 유튜브는 계속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 공개하니까. 그렇죠. 심지어 원본 파일로 저장 안 해서 유튜브에서 음성 따다가 팟캐스트 만들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네, 뭐 첫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오신 낙교님이 또 테일스케일 얘기를 해주신다고. 뭐 제가 혼자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네. 저 쓰고 있는데 테일스케일. 네네. 엑시트 노드가 뭔지는 잘 몰라서 못 쓰고 있거든요. 엑시트 노드가 뭔가요? 아웃사이더님은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두 분은 테일스케일 어떤 용도로 쓰세요? 일단 왜 안 쓰시나요? 테일스케일이요? 네. 필요가 없어서. 용도를 잘 몰라서. 저는 개인 나스가 있는데 나스 접속 주소를 퍼블릭하게 열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걸 접속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프라이빗한 VPN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테일스케일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일스케일 쓰니까 뭐 설치할 것도 없어. 그냥 나스에 설치해 놓고 제 랩탑에 설치하고 거기서 로그인하고 제가 로그인하면 똑같은 계정으로 로그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요. 네, 서로 이름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VPN을 구성해서 쓰고 있죠. 나근님도 비슷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쵸. 저 아는 분도 약간 프라이빗에 서버 두고 옛날 뭐 퍼블릭하고 LB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테일스케일 붙여놓고 그냥 들락달락거리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일스케일이 뭔지부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테일스케일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몇 번 했어요. 옛날에 VPN 도입 고민하실 때 우리 회사 도입 고민할 때 우리 회사입니까? 그때 회사 지난 회사에 도입하실 때 그때 얘기하면서 아마 제 기억에는 좋은데 너무 편해서 위험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네네. 맞아요. 회사에 도입하기엔 너무 괜찮나? 막 이런. 그때 테스트로 썼었어요. 그리고 쓰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도 개발자분들이 VPN 항상 얘기하시지만 VPN에 접속하고 거기서 네트워크 충돌 나고 깨지고 하는 것들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테일스케일을 쓰면은 그냥 예를 들면 AWS 망이 내 컴퓨터인 것처럼 쓸 수 있어요. 그냥 VPN 연결 따로 안 해도 혹은 이제 컴퓨터 한번 딱 열면 그냥 그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편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때 도입을 못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CL 쪽이 너무 약해서 뭐 예를 들면 대역별로
접근 가능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아마 그때는 기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프라이싱 봐도 그런 ACL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플랜도 생겼고 프리미엄도 있어서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보다는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근데 그때는 그걸 제한하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완전 이제 초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를 하면서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좀 써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폐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에 있는 전 회사에 지금 있는 보안 팀에서 이제 뭘 쓰고 있죠 우리가? 전에 뭘 쓰고 있죠 지금 뭘 쓰고 계시죠? VPN이요? 네. 예전에는 펄스, 지금은 아이반티라는 회사가 같은 데죠. 네, 이름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거기가 약간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VPN 맞죠? 네, 그런 걸 이제 도입을 해서 결국에 쓰고 있는데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지 않나요? 만족도가 낮죠.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VPN의 문제인지 옥타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높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느낄 때는 VPN 소프트웨어들이 네트워크를 건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도 많고 컴퓨터를 딱 켜면은 되면 좋겠는데 나는 일하는 컴퓨터니까 그렇게 동작 안 할 때도 많고 뭔가 어떤 이유로 끊기기도 하고 이게 와이파이가 끊긴 건지 VPN이 꼬인 건지 판단하기 좀 어렵고 그런 게 좀 많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제 테일스케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기반 기술을 엄청 잘 알진 못하거든요. 요거 또 공부하셨다고 했긴 했던 것 같은데 ZTNA라고. 네. 전 사실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테일스케일이 메인 홈페이지 와보시면 써있는 게 뭐 Secure Remote Access to Shared Resource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유 자원에 대해서 안전하게 뭐 원격에 있는 공유 자원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니까 사실 아까 노골님이 말하신 그 유즈 케이스가 딱 맞는 거긴 해요. 내 나스랑 내 컴퓨터에 딱 설치하면은 내 나스랑 컴퓨터에 딱 설치하면은 이게 마치 같은 망인 것처럼 묶이는 거죠. 딱 두 개 설치해 놓으면은 그 두 기기만 하나의 망으로 묶이는 거예요. 실제로 테일스케일에서는 100 대역이 프라이빗 대역인지 정확히 모르겠긴 한데 프라이빗 대역에 100이 있었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0 대역은 프라이빗 아니잖아요. 프라이빗 아니면은 그게 아마 예약된 예역일 거예요. 프라이빗은 아닌데 예약된 용도로 해서 아마 퍼블릭으로 없는 대역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쓰는 대역이 100 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테일스케일을 설치를 하고 가입을 100번 하고서 대역 100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IP 대역에서 100번 대역. 그래서 거기 일부가 이제 아마 뭔가 예약돼 있어서 퍼블릭으로 안 쓰는 그런 대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가입을 하고 이 클라이언트를 깔고서 이제 사면은 이 IP가 나오거든요. 그럼 뭐 100점 뭐뭐뭐점 해가지고 그 IP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컴퓨터에 설치를 했고 나스에가 설치를 하면은 또 이제 그 대역이 부여가 돼가지고 그 대역에 있는 IP가 하나 부여가 돼가지고 그 두 개끼리는 테일스케일 클라이언트라고 해야겠죠. 테일스케일 클라이언트가 깔려있는 한에서는 서로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얘네 컨셉이 아마 베이스에 와이어 가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VPN 서버로 많이 썼던 거긴 한데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모르겠지만 매직이라고 할게요. 매직으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나는 그냥 그 IP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어쨌건 이제 테일스케일 상에서 얘네 컨셉은 아마 얘네가 중계를 해주긴 하는데 트래픽을 중계하는 게 아니라 연결만 중계해주고서 데이터를 감청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쓴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이제 퍼블릭 오픈 아무것도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전제는 두 기기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던 전제 하에서 그렇죠. 대신에 이제 포트 포워딩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노골님 얘기하셨던 게 나스를 공유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에서 열어주잖아요. 보통 그쵸. 그럼 뭐 5,000번인데 뭐 5만 번에서 열어놓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이제 무작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로그 보면은 막 이상한 거 찍혀 있고 뭐 PH 어디 이런 거 찍혀 있고 그런 거 나오는 게 다 무작위 공격인데 그런 것들을 아예 피해갈 수가 있는 방식이긴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연결하고 싶은 기기들만 딱딱딱 연결하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이제 홈 네트워크. 그러니까 홈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상한데 홈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 집에서 거기에 기기들만 연결시켜 놓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공유기나 스위치 아래에 있는 장비들이 하나의 홈 네트워크가 되는 건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회사에 있는 장비랑 뭐 어떤 장비랑 연결한다고 치면은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스몰 오피스 같은 환경에서는 완전 꿀인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근데 써도
되지 않나 싶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때 너무 편해서 위험하다? 약간 그런 것도 그때도 막 써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연결해도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업무상 좀 그 요즘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킹 네.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도 책을 봤는데 책을 보고 나니까 그때 약간 이거 테일스케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봤더니 얘네 문서에 테크니컬 오버뷰 문서에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뭐 구글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 만들고 이걸 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개념이고 뭐 실제로 어떤지는 하지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쪽에서 얘기하기엔 이제 이게 이제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같은 걸로 하니까 사실 개념상으로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그다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앞으로는 이쪽이 더 안전한. 저도 뭐 이쪽 네트워크 개념을 정확히 알고 쓴다기보다는 그냥 편해서 쓰고 있어서 그걸 잘 설명해주지 못하겠는데 어쨌건 믿고 쓸만한 것 같긴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즈 케이스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가 홈 네트워킹으로 너무 좋다. 홈 네트워킹으로 연결하고 싶은 기기들만 하나씩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게 안 돼요. 그 스마트 TV 같은 데서 스마트 TV 같은 데서 이제 요거를 연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스마트 TV에 테일스케일을 설치하고 싶다고요? 그 위치가 따로 있긴 했는데 그거 이따가 따로 얘기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할 때 테일스케일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윈도우, 맥 OS, 뭐 시놀로지, 리눅스 계열에서는 다 지금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도 그걸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웬간한 기기는 다 있고 조금 해킹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뭐 파이어 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그거? 파이어 TV를 뭐라고 하죠? TV 셋탑박스. 셋탑박스인데 미니 USB로 꼽는 거. 동글. 그런 것도 뭐 리눅스 타입인지 모르겠지만 설치해서 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장이 가능하니까 웬간한 기기는 지금은 범용적인 기기는 다 된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애플 TV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버전의 VPN 지원이 들어간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게 되면은 또 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좀 하고 있어요. 어쨌건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그냥 딱 클라이언트들만 설치해서 클라이언트들끼리 연결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이제 USB 형태로 클라이언트를 넣어서 이렇게 TV에 딱 꼽으면 할 수 있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동글처럼 동글은 되잖아요. 그럴 수도 동글처럼 이렇게 그게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제품들이 이미 있으니까 뭐죠? 크롬 그것도 있고.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엑시트 노드를 설명해 주세요, 이제.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엑시트 노드 개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스트할 때 이미 썼던 기능이긴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아마존 서버를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 망을 쓰고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 VPN으로. 근데 아마존 바스티온 서버 같은 데다가 요걸 설치해 봤자 베스티온밖에 접속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그 100 제역대 IP가 할당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점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점프는 가능하겠죠. 왜냐면 그 장비가 내부에 있는 다른 장비에 접근할 수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SSH로 접속을 하면은 테일스케일로 바스티온 들어간 다음에 바스티온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다른 바스티온 여기서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쓴 거고 뭐 간접적으로 쓰니까 꼭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머신이 있다고 했을 때 또 바스티온 그렇게 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엑시트 노드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바스티온을 엑시트 노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설정을 하면 돼요. 설정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그냥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그 웹 UI에서 할 수 있어요. 웹 UI에서 이 노드 내가 엑시트 노드를 쓸 거야 라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설정하고 쓰면 똑같아요. 그냥 기존이랑 똑같은데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쪽 그 베스티온의 테일스케일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할 때 거기다가 라우팅 개념을 적어주거든요. 라우트 대역을 적어주거든요. 거기에 접근 가능하게 하고 싶은 대역을 적어주면 돼요. 그렇게 적어주고 걔를 엑시트 노드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어려운데 설명이. 오늘 지금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원래는 바스티온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대역을 바스티온을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맞아요. 그 엑시트 노드를 켜놓으면.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개념이 뭐냐면은 거기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은 거는 그 엑시트 노드 자체를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내가 맥 OS에 설치가 돼 있어요. 맥 OS에 보면은 엑시트 노드를 쓸 수 있는 노드들이 나오거든요. N개가 나와요. 엑시트 노드를 여러 개 만들면은 선택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역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셋업을 그 라우팅 개념만 그 클라이언트 실행할 때 셋업해 놓고서 엑시트 노드 활성화 시켜 놓고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는 선택해서 엑시트 노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알파 VPC, 프로드 VPC 이런 식으로 이름 적어놓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엑시트 노드를 거기 있는 거 쓰면은 거기를 통해서 대역이 가는데, 예를 들면 이쪽 그 바스티온의 내부망 대역이 뭐 172.10이다. 그러면 그렇게 172.10 지정해놨잖아요. 그럼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도 172.10으로 접속을 하면은 자동으로 접속이 돼요. 글로 간다는 거죠? 네네네.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 쓸 수 있다. 엑시트 노드에다가 요 라우팅 개념을 결합을 하면은. 근데 그것도 좋은데 엑시트 노드 자체도 좋은 게 뭐냐면은 엑시트 노드를 활성화시켜서 내 클라이언트에서 엑시트 노드를 지정을 했어요. 바스티온으로. 그러면은 트래픽이 전부 다 그쪽을 통해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VPN이라고 하면은 뭐 노드 VPN 같은 거 있잖아요. 뭐 VPN 서비스들. 네. 그런 것처럼 이쪽을 통해서 가버리니까 마치 그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인터넷 전체를. 예를 들어 내가 클라이언트를 뭐 라이트세일로 일본 걸 하나 띄워놨어요. 근데 거기다 클라이언트 내가 라우터 대역 안 쓴다고 치고 엑시노드 지정해 놓고서 그쪽을 지정을 하면은 이거를 그냥 일본 VPN처럼 쓸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네요. 그 엄청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되게 활용도가 많다. 기존에 있던 VPN 용도까지 다 커버를 하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VPN 용도가 내부망 접속하는 거랑 방금 얘기했던 그런 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뭐 다른 서버에 접속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컨셉에서 되게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지금 얘기들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네. 첫 번째는 이제 홈 네트워크로 쓰기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 VPN처럼 다른 망에 붙어서 쓰는 것처럼 내부 네트워크 접속하기 좋다. 홈 네트워크에 엑시스 노드 놔두면은 홈 네트워크를 내가 밖에서도 네.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엑시스 노드를 이제 뭐 특정한 트래픽 경로로 쓰고 싶으면은 거기 설치해놓고 엑시스 노드 쓰면은 거기 통해서 이제 인터넷 트래픽이 다 나간다. 그런 관점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VPN의 효용이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커버가 되고 또 이제 내 안에서만 도니까 이거를 막 써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안에서 서로 열어도 뭐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긴 하거든요. 대신에 오히려 저 컴퓨터 어떻게 접속하지? 라고 하면 막 머리 아프잖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 밖에서 낯을 접속하고 싶은데 거기서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포트 포워딩으로 열까? 근데 그러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 열리니까 싫어. 그 퍼블릭 IP 열리는 거 싫으니까 그럼 VPN을 설치해야겠네? VPN을 설치해서 쓰잖아요. 보통 L2TP 같은 거 붙여서 쓰는데 그러면 또 뭔가 귀찮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테일스케일로 클라이언트 연결시켜 놓고서 그 엑시스 노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인지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다시 VPN L2TP로 열면은 되나 이게? 이중으로 그렇게 씌우면 이게 되나? 라고 해서 했는데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일스케일로 연결을 해서 테일스케일의 그 VPN IP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VPN도 다시 또 결국에는 VPN을 거기 만들어도 이 VPN 자체를 퍼블릭 IP 열어야 돼요. VPN 내가 인터넷 접속을 하려면 그것도 싫은 거죠. 네.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기분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이 VPN 서버를 테일스케일 IP로 접속할 수 있나? 약간 VPN 위에다가 다시 VPN 씌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테스트 해봤을 때 잘 안 되긴 했어요. 잘 안 돼서 쳤다 보니까 엑시노드 이거 예전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뭐였지? 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게 딱 그걸 해주더라고요. 나 이게 필요 없어진 거죠.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외부에서 작업할 때 홈 네트워크에 이제 그거 하나만 열어놓고도 나스에다 엑시노드만 해놔도 다 테일스케일 안 돼 있어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승우님이 이걸 깔끔하게 한 용어로 정리해 주셨어요. 아웃바운드 트래픽 게이트웨이 같은 게 생기는 거네요. 잘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쵸 맞아요. 용어가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방금 요 트래픽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원래는 맥 OS 이 컴퓨터에서 인터넷 트래픽 바로 나가면은 그 그림에는 엑시노드 설명하는 그림에는 여기서 엑시노드를 지정한 컴퓨터로 트래픽 가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이 암호화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최근에는 VPN을 보안 용도로 쓰라고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요 구간이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통신되는지 혹은 이제 막 우리 공유기 외부 공유기들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쪽 구간이 되게 취약한 구간이라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 구간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 통해서 가니까 그냥 믿고 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안전하게. 트래픽 자체가 그쪽 공유기라든지 이런 데 통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되게 좋은 거죠. 그럼 뭐 개인적으로 보통 뭐 업무 말고 VPN 쓸 때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아니면 미국에서 들어가면 다르게 나오는 화면 보기 그쵸. 위해서 미국에 VPN 한 다음에 그쵸. 내가 들어가잖아요. 노드 VPN 이런 거 설치하라고 하고 이제 리전 키고 이것도 사실 그냥 미국에 서버 라이트 세일 하나 띄워놓고 거기다 테일 스케일 해놓고 액션노드 지정하면 맞아요. 그냥 나는 내 컴퓨터에 그냥 딱 들어가도 내가 미국에 있는 것처럼 그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제가 좋다고 말하는 컨셉은 그 엑시트 노드라는 개념이 이게 뭔가 이 망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엑시트 노드가 N개 있을 때 내가 선택해 쓸 수 있으니까 내 홈 네트워크 들어갔다가 얘기하신 미국 네트워크 잠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편하게 성립이 되는 거. 그런 게 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요거를 좀 어떻게 잘 써볼까? 잘 써볼 건 없긴 한데 이미 잘 쓰고 있긴 한데 근데 아까 뭐 스마트 TV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일본에 최근에 갔었는데 오사카를 잠깐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티빙을 보고 싶었거든요. 네. 좀 다른 얘기로 연결되긴 하는데 티빙을 보고 싶은데 티빙은 일본에 서비스가 안 돼요. 안 되죠. 보통 대부분 콘텐츠 사업은 외국 나가면 다 안 돼. 근데 티빙의 정책이 조금 웃긴 게 동남아는 또 어떻게 된다고 하거든요. 동남아 몇 개 국가에서는 여기서 뭐 해외 IP 지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요거 액티베이트를 하면은 7일간 볼 수 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거기 포함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안 되는데 다운받아 놓고 가야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것도 그런데 다 다운받아 놓고 가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고민하다 그때 엑시노드 새로 안 해놨었으니까 요걸 쓰면 되겠다. 엑시노드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엑시노트만 하면 되지. 일본에 스마트 TV 들고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스마트 TV에 붙고 싶어? 그러니까 스마트 TV에 붙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호텔 방에 있는 스마트 TV에 그것도 그런데 지금은 다른 케이스예요. 지금은 다른 케이스. 그런 케이스 하나 있었고 집에서 최근에 이제 트위치 화질이 떨어졌잖아요. 네. 아내랑 이제 트위치를 많이 보거든요. 트위치를 화질이 확실히 안 좋아요. 왜냐면 컴퓨터로 막 좋은 화면에서 지금 4K로 게임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화질로 보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미국 VPN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지금 막히고 있어요. 막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VPN 그냥 연결 생으로 돼 있으면은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직접 띄운 거고 이게 막 서비스를 막은 것도 아니고 못 막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고 싶은데 스마트 TV에서 이제 이 엑시노드를 지정해서 쓸 수 있으면은 트래픽을 글로 보내니까 되겠죠 아마. 될 텐데 지금 그걸 고민하면서 막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좀 찾다 보니까 VPN 라우터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VPN에 접속된 상태에서 이제 뭐 AP 같은 거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사보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요것도 좀 재밌었던 컨셉인데 그 VPN 라우터가 되게 작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막 기업용 장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작게 나와서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랜선으로 물려놓고서 그 VPN 라우터랑 이 VPN 라우터에서 거기 와이파이 접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VPN 라우터는 내 인터넷 다른 VPN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을 이쪽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간섭할 필요 없이 이쪽엔 다 암호화돼 있고 저쪽 뭐 카페 와이파이 이런 데 전송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트라벨 VPN 라우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얘네도 돈 많이 벌면 그런 거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걸 테일 스케일 하고 들고 다니면서 그냥 딱 꼽으면 그럴 수 있죠. 이거 진짜 호텔방 거기도 꼽아 써라. 그렇죠. TV 연결해서. 아니면 남의 컴퓨터에 하면 나랑 연결이 싹.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쓱 꼽아놓으면. 그러니까 저는 좀 요거 보면서 테일스케일이 예전에 저는 뭐 제가 뭐 잘 알지 못해서 도움을 못 드리긴 했는데 예전에 막 누가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작은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데이터를 빼갈까 막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테일스케일 같은 게 그 정도면 직원을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그것도 그런데
테일스케일 같은 게 약간 그런 거에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쓰면은 근데 회사에서 네트워크를 잘 몰라. 그러면 뭔가 데이터 빼간다든지 이런 거에 되게 최적화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데 악용을 하면은 또 몰래 이제 회사 거에 꼽아놓고 하면은 좀 모르잖아요. 이게 꼽혀있는지. 물론 뭐 그 정도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VPN 다 해놨는데 아 너무 귀찮네. 그러고 테일스케일 설치하고 업무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인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악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는 보안이 너무 중요해서 뭐 3중 보안 하면 너무 매번 너무 귀찮은데 하면 이제 테일스케일 쓱 설치한 다음에 하면 쓰고. 저도 정확한 원리를 모르겠긴 한데 이게 아마 막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포트를 막아서 막히는 그런 개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보통은 다 그걸 컨트롤 하잖아요. 네. 특정 포트 VPN이라는 대고 막아버리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접근이. 그런 식으로 막아버리는데 그런 컨셉이 잘 동작 안 했던 그게 와이어가드 특징인 거예요? 아니면 테일스케일의 특징인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진 않아요.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인터넷을 같이 막지 않는 이상 좀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게 뭔가 포트를 특정해서 뭐 특정 포트를 써서 이게 그것만 막으면 된다. 옛날에 VPN 다 그렇잖아요. 53번 UDP 포트 53번이 아니지. 53번은 DNS인데. 뭘 막고 싶으신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포트가 있는데 그런 뭐 특정 UDP 포트를 막으면은 그쵸. F2TP 같은 경우는 다 그 포트를 쓰니까 그런 게 막히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컨셉에서 보면은 지금 뭔가 홈 네트워크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밖에서 내 컴퓨터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막 머리 써서 막 그 포트 포워딩하고 IP 어떻게 오픈해서 최소화할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테일스케일 쓰면 그냥 된다. 맞아요. 네. 너무 편하다. 사실 저는 이거 이제 공부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회사에서 써도 되지 않나? VPN 따로 안 하고 이제는 이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제로 트러스트를 공부하면서 약간은 제 느낌에는 약간 그냥 IDC랑 클라우드의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느낌. 그래서 정확히 저는 뭐 네트워크나 보안 모르지만 요즘 시대에는 제로 트러스트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오히려 VPN은 좀 옛날 워낙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고 네, 이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니까 조금 쉽진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제로 트러스트들이 대부분 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스위치만 띡 키면 그냥 딱 붙어서 맞아요. 뭐야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진짜? 나를 막 우리 왜 느낌이 안정화되면 막 지문 인식하고 막 비밀번호 한 번 더 누르고 뭐 MFA 번호 입력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안전하다 걱정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오히려 요즘 스타트업 하면 이런 거를 그냥 골면에 봐도 괜찮지 않나? 특히 저는 요게 딱 좋을 것 같은 유즈 케이스가 작은 스타트업들 실제로 처음에 그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진짜 좀 뭔가 리모트 사무실 구성을 하는 그런 용도처럼 쓰는 경우에 유즈 케이스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짜로 쓰기도 되게 좋은 게 원래 얘네 정책이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프리플랜을 보면은 유저는 3명까지 되고 디바이스는 100개까지 되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거의 공짜로 써라. 사실 이런 거 보면 장사 되게 못한다. 제안을 이 정도쯤 하는데 무슨 이유가 뭐 있나? 그러니까 개인은 거의 공짜로 써라. 저는 사실 이게 개인은 유료가 될 줄 알았거든요. 개인도 너무 근데 개인도 그렇고 사무실도 뭐 대충 같은 아이디로 접속하면은 회사 것들 다 연결시켜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개까지라고 하면 디바이스 100개 개인도 디바이스 100개 힘든데. 그러니까 작은 사무실에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쓰면 거의 공짜로 쓰라는 거나 마찬가지기는 하죠. 그래서 너무 편하게 쓸 수 있고 지금 스타터나 프리미엄 플랜까지 넘어가도 이제 좀 좋아지는 것들이 뭐 ACL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회사다워지는 거죠. 회사에 쓸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라서 그렇게 엄청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프리 플랜으로 쓰기만 해도 개인 네트워크 구성하는 걸로는 거의 너무 퍼펙트하고 그리고 방금 아웃사이더님 얘기해 주셨지만 그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VPN을 접속해서 홈 네트워크에 잠깐 들어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홈 네트워크야. 그냥 192 대역으로 내 컴퓨터에는 접속이 돼. 항상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켠다 껐다의
그런 컨셉이 없어요. 항상 켜져 있어요, 그냥. 근데 이 제로 트러스트를 사실 거의 제대로 시작한 게 구글이고 그리고 구글 때문에 업계가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구글이 쓴다는 건 이제 꼭 작은 기업만 쓰진 않고 또 작은 기업은 VPN 세팅해도 되게 어설프게 세팅하거든요. 아, 그렇죠. CR 넣고 오픈 뭐 그런 거 설치해 놓고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그냥 느낌만 그렇지 실제로 더 안전하냐 또 쉽지 않고 오픈 VPN에 막 인증 설정 엄청 많은데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잘 돼 있는 거 아무도 이제 못 건드리고 어느 날 안 되면 전화해서 혹시 누구 사무실 계신가요? 재부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안전하냐 그러면 어렵고 그걸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웬만한 돈 벌기 전에 힘든데 차라리 저는 무료 아니고 이거 쓰는 게 오히려 맞아요. 훨씬 편하면서 훨씬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마 기능도 많이 있어서 혹시 그 회사 그만두고 테일스케일에 취직하신 건 아니죠? 아니. 너무 영업사원처럼 지금 말씀을 잘해주셔서 무료로 쓰기 좋다. 무료로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신세계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메일 보내서 내가 한국에서 내가 나를 뭘 주면 한국 지사장? 그러니까 한국 지사장이나 내가 영업을 하고 컴바이로 몇 프로 나한테 떨어져라.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컨설팅 해주고 영업하고. 네. 근데 아마 한국에서 쉽게 뭔가 큰 기업에 도입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VPN을 쓴다는 그 보안 컨셉 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기 힘들 거라서 아마 쉽게 이게 퍼질 것 같진 않다. 규모가 되면은 그냥 규모 작은 데서 그냥 맘대로 막 하니까 쓰기 너무 좋은데 그런 컨셉은 좀 있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데서 이제 아마 제로 트러스트 말하시는 거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 트래픽 자체를 암호화하는 거랑 그리고 어딘 로그 엄청 강화하는 거 그런 거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했던 거는 이제 VPN이라는 건 그 책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결국 경계 보안으로 구분하는데 이제 경계를 짓고 이 내부와 외부에서 들어올 때 검사를 빡시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의 문제는 들어오면 끝난다는 거죠. 어떻게든 한 번만 들어오면 그쵸. 게임 끝. 왜냐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이제 뭐 오퍼레이션 오로라 중국 해커들이 빅테크를 2010년에 막 다 털었나 봐요. 네. 거기에 구글도 털리면서 이거 안 된다. 이제 이런 시대 아니다 해서 8년 동안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비욘드 코프라는 논문이 있어요. 걔네가 그걸 하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은 원래 보안상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지? 같은 게 있다가 이제 구글이 그걸 구현을 해낸 거죠. 비욘드 코프로 하면서 다들 되네 이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로 트러스트들이 막 생긴 것 같고 요 테일스케일 문서에도 이제 비욘드 코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되고 비욘드 코프도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컨셉에서 이 방식을 썼을 때 더 안전한 거예요? 왜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보안이 아니라 모든 진입점을 다 검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올 때만 하고 들어오면서 돌아다니는 거는 검사 안 하는데 모든 진입점을 매번 다 검사하겠다. 다 암호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코로나로 이제 원격도 있고 보통은 하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어디에 있든 다 똑같은. 그래서 이름이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안 믿고 올 때마다 다 검사. 근데 지금 이렇게 편의성 있게 쓰면은 그런 느낌 없잖아요, 별로. 그 부분이 제가 좀 의문이에요. 근데 컴퓨터를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용이 아니니까 괜찮게 보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털렸을 때 이게 대처까지, 그러니까 파악이나 대처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회사 거면은 잊어버리면 바로 알겠죠. 바로 뭐 보안 신고를 해서 정지시켜 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요즘 최근에 뭐 보안 사고 봐도 요즘 그게 워낙 좋아서 네트워크나 이런 글씨 보안 정책이 뚫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직원을 속여서 털죠. 직원을 뭐 메일을 보내던 이제 사회적 공격으로 한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진입만 하면 게임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거기다 뭘 심어도 걔가 이상한 트래픽을 쏘면 제로 트러스트가 다 감지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OD 나무화가 엄청 중요해서 얘들은 뭐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는
저 서버를 한 달 동안 한 번 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다운로드 받아. 검증해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VPN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트래픽을 감시한다기보다도 어떤 트래픽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니까 네.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트래픽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트래픽 경로라든지 보고, 뭐 행동 패턴도 보고 이상 활동을 다 패턴이라든지. 보고 이제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가 딱 어떻게 구현한다고 딱 정해져 있진 않고 그냥 개념만 있고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는 다 회사마다 좀 다른데 이제는 그래야 된다는 거고 이제 VPN 내에서는 사실 아는 그쵸. 그러니까 뭘 밖에를 하는지는 워낙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실제로 최근 보안 사고들 봐도 저도 그냥 개념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이런 물론 준비할 건 많겠죠. 오디도 해야 되고 뭐 노티도 와야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아까 그것도 되는 거죠. 그 직원들이 하는 걱정하는 거. 예를 들어 다음 주에 퇴사할 직원이 갑자기 막 다운로드 봐. 이러면 이거 야 잠깐만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다운 받니? 뭐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예전에 서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리눅스 서버에서 막 관리자들을 사용자로 추가해서 쓰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냥 운영 서버에다가 데브옵스 팀 전체를 다 한 명씩 다 등록해서 쓰진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실제로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런 게 지금도 사실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제 다 신원 인증하고 누군지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씌워진 느낌이긴 하네요. 네트워크 레이어 자체가 더 씌워져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뭔가 서버 접속해서 이거 턴다는 그런 컨셉보다도 그런 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최승우님이 최승우님이 추천인 코드 있냐고. 추천인 코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이거 한번 꼭 써보시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특히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기능들은 좀 더 있어요. 좀 더 있는 게 매직 DNS라고 뭐 DNS를 붙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자기가 쓰는 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연결된 클라이언트들끼리 파일을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 특정 파일을 테일스케일로 전송을 하면은 그 컴퓨터에 그냥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가끔씩 씁니다. 네. 길게 좀 테일스케일 얘기 해봤고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 준비하셨던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재밌게 뭐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 준비하면서 약간 놀랬었는데 2년 정도 된 소식 하나. 2년 전 소식인가요? 네, 2년 전 소식 한번 얘기를. 아웃사이더님 2년 전에 소개하셨던. 네. 그렇죠. 소개했더라고요. 사실 이거 며칠 전에 나교님이 저희 슬랙 채널에 센트오이스가 디프레이크 되었네요. 그래서 진짜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언제? 막 이러고 얘기하고 막 로키가 나왔네요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저녁 먹고 오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매달 뉴스레터를 발행하니까 2년 전 그때 다 다뤘더라고요. 근데 크게 관심이 없었나봐요. 그냥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진 걸 보니까 그냥 센트오에스를 사실 코드 짠 사람들도 저는 사실 우분투 계열을 더 좋아, 데비안 계열을 더 좋아하니까 보통 센트오에스 그러니까 레드햇 계열보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도 이 센트오에스가 레드햇 계열이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레드햇 계열이 레드햇이 사실 엔터프라이즈 계열이었고 그리고 원래 뭔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서버 하시던 분들 다 센트오에스 엄청 많이 쓰셨고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그래서 약간 리눅스 서버 하면 센트오에스 이런 느낌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뭐 시피님도 얘기해 보면은 네이버에서 막 서버 받아 쓰고 할 때 얘기 들어보면 다 센트오에스 받아서 처음에 도커 안 되고 해가지고 도커 엄청 쓰고 싶은데 못 썼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도커도 개발자들이 세팅하는 거는 다 우분투로 설치하고 서버를 달라고 그러면 다 센트오에스가 깔려 있었어요. 저도 보면. 그래서 실제로 저도 요거를 막 리눅스의 계보나 이런 거 잘 모르긴 하거든요. 저도 막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걸 잘 알면서 공부해왔던 쪽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보니까 CentOS가 아마 이 RHEL이 베이스가 됐다고 했잖아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리눅스 거거든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네, 그리고 RHEL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페도라랑 센트오에스가 다 엮여 있거든요. 페도라는 요 RHEL 가기 직전에 베타 단계 배포판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기능이 좀 많고
뭐 그거를 먼저 쓰면은 이제 기능을 먼저 테스트 해볼 수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RHEL이랑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RHEL이 아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GPL 이슈일 것 같아요. GPL 이슈일 것 같은데 코드를 무조건 공개하거든요. 근데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개를 한 거죠. RHEL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지만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오라클인가요 여기가? 레드햇이지. 레드햇이나 오라클이 이제 그 운영에 대해 참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서포트 같은 거 하면서. 네. 그러니까 레드햇도 아마 같은 관점에서 결국 그런 데 돈을 벌고 소스 코드는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픈을 하니까 당연히 갖다 쓸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다시 빌드를 한 게 센토OS였던 거죠. 그러다가 레드햇이 그 아까 누구라고 했었죠? 원래 그 센토OS 만드신 분이? 그레고리 커트죠? 그레고리 커트라는 분이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레드햇이 나중에 이 센토OS 산 것 같아요. 네. 뭐 샀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거를 자기네 가져가서 자기네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센토OS를 이제 디프리케이트 시키겠다. 대신에 센토OS 스트림을 우리가 운영을 할 거야. 센토OS 스트림은 약간 페도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센토OS가 RHEL을 그대로 다시 배포판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배포판 센토OS 스트림이란 다른 배포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할 거고 센토OS는 지원을 끝낼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경쟁사 사서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레드햇도 뭐 나쁜 의도로 그걸 사거나 했던 건 아니고 뭔가 후원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오픈소스 같이 하니까 가져다가 했던 것 같은데. 잠깐 질문하면 RHEL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빌드를 해서 센토OS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RHEL을 까는 것과 센토OS를 설치하는 것과 차이는 없죠. 절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돈을 안 내도 되죠. 네, 커뮤니티 서포트냐. 돈을 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커뮤니티 서포트냐. RHEL은 돈 내고 쓰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레드햇 서포트냐. 여기서 갈리는 거죠. 저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아마 엄청 비싸겠죠. 한 번도 써본 적은 그리고 센토OS 썼으면 그걸 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사실 서포트 쪽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보안 패치나 이런 거 다 걔네가 엄청 챙길 거니까 커뮤니티 베이스랑 좀 다르잖아요. 센토OS가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의 약자네요. 네, 그래서 CAENT에서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레드햇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라는 의미로. ENT는 뭐예요? ENT 엔터프라이즈. ENT 이해했어요. CAENT. 그래서 센토OS. 네, 그래서 그쪽을 이제 보통 이제 하나의 계열을 묶어서 얘기해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랑 센토OS랑 그리고 이제 페도라까지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센토OS가 막혀버리니까 이거를 원래 만드셨다 아까 그레고리 커츠라는 분이 로키OS가 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RHEL 소스 가져다가 다시 공개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물론 완전히 그냥 하고 빌드만 하지 않고 뭔가 좀 했으니까. 그쵸. 파운더라고 하겠죠. 안 그러면 포크라고 부를 거잖아요. 그냥 포크라고 안 한 걸 보면 뭔가 작업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철학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GPL로 공개된 코드니까 이거를 다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컨셉에서 뭐 센토OS나 로키를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로키를 만들었죠. 최근에 또 뭔가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최근에 근데 이제 로키 조금 하면 이제 로키도 여기 원저장성우 지금은 이제 더 커지면서 사이트 저장소 분리한 것 같은데 원저장성우 보면 이제 그 그레고리 커트저가 처음 센토OS 만들었을 때 내 코파운더가 이제 로키 맥거흐였는데 약간 얘기 보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센토OS 성공을 아쉽게도 보지 못했고 내가 그 로키 내 코파운더를 기려서 이건 로키 리눅스라고 한다라고 위에 써 있네요. 그래서 이름을 이번에 로키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쵸. 그래서 사실 저도 뒤에 얘기 아주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이제 레드햇의 의도는 뻔하잖아요. 이제 센토OS 커뮤니티 버전 하지 마. 이걸 하려고 지금 원래부터 의도했는지 뭐지만 이 긴 길을 와서 센토OS 스트림으로 왔는데 로키가 또 나왔으면 사실 다시 원래 세상이 됐잖아요. 원래 그냥 센토OS 사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로키도 사서 할 수 없으니까. 네. 이번에 보면 뭐 이게 소스 코드를 공개 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레드햇이? 네, 레드햇이 저는 이제 그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CentOS 스트림이 RHEL의 약간 업스트림 같은 느낌으로 그 전에 썼던 것 같고 네. CentOS 스트림에만 공개하겠다. 그래서 그걸 공개하면 저희 그 RHEL을 제가 직접 안 써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객만 그러니까 계약한 고객만 여기를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사고 뭐 이렇게 그 뭐 제가 라이센스 문서를 본 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재배포. 근데 내가 고객인데 이왕 받은 김에 주면 되나? 내가 좀 귀찮게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미러링해서 땡길 수 있는 거는 이제 막아버린 것 같아요. 유료로. 예, 그거를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로키나 이런 애들이 좀 불편해진 거죠. 아예 안 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 권한 소스 접근 권한 잃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레드햇이 이게 뭐 오픈소스야? 이제 이쪽에서는 이게 뭐 오픈소스야?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저쪽은 뭐 무임승차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니네가 오픈소스를 망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좀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키 쪽에서 쓴 글 제목 저도 아직 요거 정확히 다 읽어서 본 건 아닌데 키핑 오픈소스 오픈이라고 글을 썼어요. 오픈소스를 오픈해라. 오픈한테 유지해라. 그렇게 써가지고 아마 거기에 많은 내용 많은 이야기들이 품어져 있지 않나. 제목 하나만 봐도 아마 GPL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GPL 때문에 레드에서는 리눅스로 갖다 쓰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그걸 분리하기가 쉽진 않을 테니까 GPL을 따라야 되고 그걸 공개해야 되는데 그럼 GPL 저도 뭐 GPL 이슈들을 막 깊게 알진 않는데 어떻게 막 그 사람들도 변호사들이 있고 하니까 막 했겠죠. 그 조항들을 보면서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서비스를 직접 쓰는 고객들한테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게 GPL 위반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면서 제한이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진 않은 게 뭐 페도라도 있고 뭐 CentOS 스트림도 있고 그리고 UBI라고 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요거 그 도커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의 변종인 것 같은데 그걸 도커로 말아서 레드햇 직접 올려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아직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데서 코드 가져다 쓸 수를 있긴 한데 좀 불완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아무래도 CentOS가 좀 그렇게 주요하게 쓰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안정성 문제가 좀 컸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게 엔터프라이즈 버전과 페도라의 차이. 페도라에서는 약간 실험적인 기능들도 많이 넣고 하지만 그 안정화된 것만 엔터프라이즈에 넣으니까 이제 그래서 CentOS가 그 안정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SE 분들도 아마 CentOS 훨씬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개발자들은 약간 항상 최신 좋아하니까 우분투 최신 딱 나와서 그냥 파이썬 막 전부 다 깃 다 새 버전 깐 다음에 막 하는데 그래서 저쪽은 이제 보수적으로 천천히 하나씩. 실제로 CentOS도 보면은 버저닝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RHEL도 그렇고 7, 8 이랬잖아요. CentOS가 8이 마지막 7, 8도 거의 한 15년, 20년 이렇게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들어요. 7도 엄청 오래 봤었고 그랬었는데 우분투는 뭐 거의 22.4, 22.4 그렇죠. 연도랑 같이 가니까. 그쵸. 아마 LTS 버전이 5년인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짝수해 4월에 나오는 버전 뭐 22.04 요런 게 이제 LTS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만 LTS가 돼. 근데 나머지는 되게 짧아요. 6개월인가밖에 지원 안 해줘요. 그렇죠. 리눅스인데 분명히 들어가서 APT가 안 먹으면 뭐지? 처음에 좀 당황하고 염 해보고 염 어떻게 쓰는 거야? 명령어 찾아보고. 요즘은 하나 더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알파인. 알파인. APK. 알파인. 염도 안 돼? APK가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번 도커 허브 쪽 보다가 요거를 새삼 알았거든요. 사실 관심이 없어서 CentOS가 디프리케이트 전혀 몰랐고 옛날에는 저희 뭐 같이 도커 많이 했었지만 도커 쓰면은 우분투에서 좀 테스트해보고 CentOS 테스트해보고 이러는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작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CentOS가 이미지 들어가 봤는데 디프리케이션 노티스가 돼 있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죠. 심지어 2021년이야. 그래서 좀 보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마침 제가 그걸 보고 있을 때 얘기하셨던 그 사건이 또 같이 터진 거예요. 라이센스를 이제 앞으로 공개 안 하겠다.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키 쪽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의견 글을
블로그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올리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되고 한국어 기사도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바이라인에서도 관련 기사 나왔었고 그런 거 보시면 좀 더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막 리눅스 계열로 이렇게 막 깊진 않아서 엄청 잘 알지는 못해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 네. 들어주시면 저희도 좋을 이런 라이센스 얘기 같은 거 여러 번 라이센스한 같은 거 네. 아주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 클라우드랑 뭐 엘라스틱 이런 네. 싸움하고 몽고디비 이런 거랑 좀 다 맥락은 더 결국 그냥 돈만 벌고 싶은데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비즈니스화 할 때 문제 한계를 결국은 사실 그쵸. 네, 그 맥락을 맞아요. 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드햇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사실 돈을 얼마 버는지 리눅스를 가져다가 문제 하는 거죠. 네. 이게 약간 오픈 소스가 앞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긴 한데 결국 이 오픈 소스를 개발자들이 좋아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면 이 개발자들이 여기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죠. 내가 UR을 하는 순간 바로 포크 나오거든요. 빡빡 나오면서 항상 우리 맨날 보면 뭐에 오픈소스 버전, 뭐에 오픈소스 버전 맨날 나오잖아요. 뭐 슬랙의 오픈소스, 뭐 데이터독의 오픈소스,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서 그게 약간 깊게 보면은 리눅스까지 결국 이어지는 거긴 한데 그렇죠. 리눅스가 GPL 라이센스라는 거 그게 너무 감염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독자적인 게 거의 하나도 성공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자적으로 내가 OS를 만들어서 쓰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파급력도 없고 요거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결국에 리눅스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라이센스 이슈에 묶이고 GPL 아마 최근 개발자분들은 GPL 이슈를 그렇게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저도 막 깊게 아는 게 아니게 얘기는 안 하는데 GPL 때문에 문제 터진 거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서도 꽤 있지 않았어요? 한글 관련해서도 뭐 있었던 것 같고 GPL 뭐 내부 라이센스 갖다 쓰다가 GPL 이슈 때문에 코드 공개해라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약간 한국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GPL을 막 법적인 지위까지 인정하는 그런 게 크지 않아가지고 막 얼렁뚱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라이센스인가 사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실제로 GPL 때문에 이제 코드 공개한 사례도 되게 많고 코드 공개 안 하려고 했다가 그런 것들도 파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쵸 프로그래밍 세계 근간에는 되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GPL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감염적인 이걸 그렇죠. 갖다 쓰면 소스코드 무조건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MIT나 이런 거는 완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과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되게 약한 라이센스긴 하죠. 사용자를 많이 배려한.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써라 그런 느낌이라면 공개 안 해도 되잖아요. MIT 공개 안 해도 되잖아요. 감염성 없잖아요. MIT 그거 공개 안 해도 돼요. 네, 공개 안 해도 그거 어트리뷰션만 넣으면 돼요. GPL 이런 거는 다 공개해야 되고. 사실 저도 뭐 자세히 모르고 가물가물하지만 그게 GPL이 그 누구죠? 리처드 스톨만. 리처드 스톨만이 이제 해서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고 좀 지나 보니까 너무 이게 강하다. 너무 강해. 이래서 어려우니까 이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가 나와서 이제 거기서 좀 더 유한, 적당한. 왜냐면 이게 너무 강해서 돈 벌려고 한 사람은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시점에 넘어가니까 GPL이 원래 그 전염성을 위해서 계속 오픈소스를 확장시키려고 시작됐는데 확장이 안 된다고 생각한 GPL을 그 당시에 않죠. 왜냐면 너무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성이 좀 덜한 것들이 이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아마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이거 만든 사람 에릭 레이먼드 거기서 맞아요. 이제 준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가 좀 더 주류가 돼.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는 밀고 있는 라이센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 MIT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있을걸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약하게 한 것. AGPL 이런 거요? 잠시만요. 헷갈려. AGPL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 근데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엄청 많아서 거기서 모아서 그냥 관리하나 보군요. 좀 옛날엔 좀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 까먹었네. 그걸 좀 약하게 한 게 있는데 기업이 쓸 수 있게 좀 풀고 막 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요즘 보시는 여기 사실 GPA도 여기 있고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 그거를 이제 그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건 그쪽에서 라이센스 관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이니셔티브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얘네가 이제 요거가 오픈소스야 같은 거를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등록돼 있는 거 뭐를 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찾아보고 얘기하면 누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 라이센스 얘기를 안 해요. 잘 모르면서 지금 뭐 찾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고 얘기하려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GPL 이런 거 얘기 못 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더더욱 얘기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약간 확실히 그런 거에 좀 흥미로운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조심스럽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또 민감하신 맞아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결국 라이센스 위반이라는 게 재판 가서 그쵸. 봐야 결론이 나는 거라서 철학적인 거랑은 좀 별개이긴 하죠. 그거를 해서 법리적인 해석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라이센스가 있는데 뭐 세계의 재판 이런 거 말고 재판 사례는 잘 모르는 거죠, 결과. 근데 그 있을 거잖아요. zen서석을 모으면 이제 사례 요런 거 요렇게 해서 침해 요런 거 누락해서 침해해서 얼마 이런 거가 어디 없나?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서 대부분의 경우 소속 공개하고서 끝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게 또 관계 있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끝까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합의하면서 끝나거나 아니면 개개인이니까 좀 어렵나? 그럼 이게 약간 실제로 그런 라이센스가 없진 않을 텐데 좀 그런 게 많이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최근에는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되게 복잡했던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위키피디아도 막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위키피디아 같은 거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 GPL 오픈소스를 생각해봐도 그런데 저작자가 되게 많잖아요. 권리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1대1이 아니라 내가 코드 참여만 했으면은 권리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끊어서 봐야 될지 누가 이거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많이 복잡했던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뭐 이렇게 라이센스 바꾸거나 이렇게 할 그런 때, 것도 쉽지 않죠. 할 때 내가 만들었지만 그렇죠. 쉽지도 않고 이슈 나오면 그런 거 있거든요. 나는 이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어. 내 커밋 빼줘. 맞아. 잠깐 들어왔던 커밋을 빼준다는 거는 무슨 말이지? 그것도 한 3년 된 커밋 그거 하나 그러면 이거를 빼고 내가 다시 거기서 넣으면 안 되는 건가? 약간 그게 저게 그냥 이렇게 발언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건지 실제로 그럴 권한이 있는 건가? 이게 잘 모르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다시 쓰면 그 표절인가 약간. 그리고 사실 그게 뭐 3년 됐으면 그 위에 막 코드 막 이름도 바꾸고 막 했을 텐데 얘만 리버트 하기가 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뺄 수는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근데 이슈 나오면 그런 거 많거든요. 나도 빼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는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최근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서 막 나라에서 나 거 빼달라고 하면서 라이센스 문제 제기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서로 그냥 국가라는 이유로 싸우는 거죠. 오픈 소스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국가적인 이념 분쟁으로 붙어가지고 그런 것도 막 화제됐던 것 같아요. 한참 막 해커뉴스 보고 할 때는 그런 얘기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었죠. 그때는 사건은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이거 반대하면 이 오픈 소스는 뭐 MIT지만 러시아는 쓰지 못해. 전쟁 반대해. 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했는데 그게 뭐 오픈 소스야 웃기네. 하면서 막 싸움 나고. 그렇죠. 네가 그걸 하고 싶더라도 넌 라이센스 못해. 나는 그거에 공감하지만 라이센스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약간 그렇게 원칙주의자들도 있고. 안 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렸다가 리버트하고 막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요 사건 보면서 저는 이제 약간 그쪽은 라이센스 쪽은 전문 아니고 저는 이제 차라리 클라우드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마존 리눅스가 새로 나온 거 아세요? 3 버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존 리눅스가 1, 2가 있고 2023이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나왔던 거 2023이 3월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걔가 페도라 기반이에요. 갈아탄 것 같아. 원래 RHEL 기반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존 리눅스는 또 아마존대로 유지보트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페도라로 갈아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3 쓰시면 DNF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그것도 약간 이용 안 됩니다. 추측을 해보면 센토스를 만들듯이 얘네도 코드 가져와서 아마존에서 만들다가 그렇지 않을까요? 소스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재밌다고 보도 약간 그런 거 이제 그쪽에서 시류를 보다가 이거 좀 얘네가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페도라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보면 추측을 해보는 거죠. 얘네 타겟은 사실 로키도 있지만 아마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네요. 니네도 우리도 그러네요. 돈 내고 써. 약간 클라우드가 만약에 그 돈인가. 그리고 원래 아마존 쪽은 그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갖다 그냥 새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들 잘 됐는지 떠나서. 저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얼마나 안정적인 거지? 우분투 쓰면 진짜 안정적이던데? 약간 이런 생각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우분투 괜찮은데? 아니면 2022 아직 좀 신경 쓰이면 2020.04 쓰면 되잖아. 약간 4년 됐으니까 3년 됐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실제로 저 약간 시스템 레벨 보는 사람한테는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이쪽에 페도라 계열이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한번 개발 그렇게 하면서도 레드햇은 정말 많이 보모가 알지만 한 번도 레드햇에 뭘 가져다 써보거나 한 적은 없는 거 같아요. RHL 써본 적도 없고 되게 가까운 듯하면서 되게 먼 맞아요. 아마 실제로는 약간 미국에서도 포춘 500 이런 데서 그냥 진짜 의사결정으로 갖다 쓰는 회사에서 안정적인 거 써야 된다 하니까 우분투는 안 돼. 오픈소스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오픈소스 도입 사례 이런. 그래서 오픈소스 되게 많이 쓰는데 도입 사례를 따로 찾아야 되나 이런 글들 보면 약간 그런 컨셉의 회사들이 갈리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냥 우린 지원해준다고 레드에 쓸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많이 갔던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 뭐 그걸 쓰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의사결정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게 특히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머 우분투 좋아하는 거는 접근성은 훨씬 높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냥 공개도 잘 돼 있고 정보도 많고 최신 버전 라이브러리도 잘 올라오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쿠다 같은 거 보면은 WSL 이런 것도 보면은 WSL에서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지원 보면은 공식적으로 우분투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다른 데도 못 쓰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보면 우분투 쪽이 조금 표준으로 가지 않나? 리눅스 쓴다고 하면은 그렇죠. 아마 WSL에서도 우분투 거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센토스 얘기 좀 해봤고요. 2년 지난 2년 묵은 네. 2년 묵은 신소식. 네. 뭐 그러면 이제 최근 소식 따끈따끈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레드 까셨어요? 아니요, 저는 스레드 안 까셨어요? 아싸님은요? 저는 오늘 깔았어요. 오늘 깔았어요? 오늘 나왔잖아요. 저도 오늘 깔았어요. 어제는 예약만 해놨고 네. 그게 약간 오늘 7월 6일인가? 7월 6일 출시, 5일 출시였던 것 같아요. 5일 출시인데 아마 그게 미국 시간일 테니까 어제는 앱스토어에는 있고 예약하기가 되더라고요. 오늘 자고 일어나 아침에 보니까 다운이 받아 있었어요. 앱스토어에 예약하기 기능은 뭔가요? 그런 기능이 있었나요? 저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데 7월 5일 출시 이러고 바뀐가? 그 버튼을 누르니까 받아지진 않고 이렇게 뭐 거의 예약된인가 이렇게 바뀌어 있었던 것 같아요. 페북이랑 친하진 않으니까 페북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진 않은데 원래 뭐 얘도 게임은 예약 판매 많이 하니까 맞아요.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럼 새벽에 다운로드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출시가 되니까 자동 다운로드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안드로이드는 안 나왔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드로이드가 나와가지고. 안드로이드 나왔어요? 네. 아까 옆 사람 보니까 아직 검색했는데 안 나와서 저는 안 나왔나 보다. 처음에 이제 스레드 닷넷인가요? 뭐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로 들어갔더니 다운로드 받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지 하고 눌렀는데 구글 앱스토어가 열려서 있네? 그러고 다운 받아서 설치를 했죠. 근데 처음에 좀 뜨악했던 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는 트위터를 대신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핸들을 내가 마음대로 좀 지정하고 싶은데 아무리 페이스북이 만든 앱이라지만 안 되죠. 바로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돼서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돼요? 네,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돼요. 그것도 이상한데? 그게 좀 이상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파워드 바이 인스타그램이에요. 스레드 앱 자체에 그 설명이 있잖아요. 앱스토어에 가면 한 줄 설명이 당신의 생각을 텍스트로 공유하세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당신의 생각을 이미지로 공유하세요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특이하긴 하네요. 파워드 바이 인스타그램이다. 근데 저는 왜 이걸 파워드 바이 인스타그램이 되게 트위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인스타그램 안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쓰는 경향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생각을 하냐면은 뭔가 사건 터졌을 때 이게 유행하는 사과문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어디서 공유한다. 뭐 예를 들면 한동안은 막 에버노트 페이지에다가 알 수는 없지만 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막 그렇죠.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직접 쓰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이제 자기 생각 같이 올리거나 짧은 문구랑 해가지고 그런 게 또 유행하는 것 같아서 트위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쓰지만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이제 뭐 사실 요즘 세대가 쓴다고 하긴 어렵고 그래요? 요즘은 그 이제 학생들 10대 학생들이 카톡을 안 쓰고 인스타그램에 메신지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카톡도 갔어요 이제? 네네 카톡을 안 쓰시고
인스타그램이 더 카톡은 부모님이랑 할 때만. 인스타그램이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그렇게 쓴다고? 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또 모르죠. 요즘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은 소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파우드 바이 인스타그램인 게 네. 의외로 되게 이상한 신기한 조건인데? 라고 해서 약간 메타가 아니고 갑자기 아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트위터를 보다가 빨리 만들려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빼서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음 달까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찾아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팀이 그렇게까지는 안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되잖아. 약간 이런 거 안 가?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도 이걸 인스타그램하고 붙였을 때 무슨 메리트가 있지? 약간 아예 그냥 단독 플랫폼도 아니고 왜냐면 이거 가입하면 인스타그램에 스레드 그게 표시가 돼요. 프로필이. 그럼 그거 빨리 퍼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또 그럴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통합하면 되지. 그렇죠. 약간 근데 아무튼 되게 트름하고 이게 그 마스토동처럼 이제 얘는 패디버스 로 이제 향후 업데이트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다른 플랫폼하고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용어는 처음 봤어요. 패디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향후라는 거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플랫폼 뭐 블루스카이? 그래서 이게 그냥 일단은 나왔다니까 가입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죠. 처음에 딱 가입하면 내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쭉 나오고 팔로우 할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록에 다 이미 가입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아닌데도 있어요. 네, 아닌데도 되는 거 같고 인스타그램 친구들 이런 사람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좀 겹치긴 하지만 제가 트위터에서 팔로우한 사람과 인스타그램 팔로우한 사람은 계열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저도 다른데 이게 그러니까 모임이 다른 모임인 거죠. 이거. 근데 이거를 합쳐니까 어색한데 이거는.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그 어색함이 좀 있었고. 그렇기 그리고 요즘 글을 쓰면 저는 좀 SNS를 많이 하니까 요즘 다 자동으로 막아놓으니까 트위터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얼마 전에 또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어제 원래 이러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뭐죠? 블루스카이도 올리고 있었거든요. 스레드도 올려야 너무 귀찮은데 왜 춘추전국 시대가 돼가지고 웹 자동화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요. 퍼페티어 이런 걸로 넘어갔나 퍼페티어? 처음에 페이스북이 API를 막았을 때 포스팅 API를 막았을 때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람다로 엄청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뭐 우회 방법인데 그때 그 클라우드 API에다 막아버린 것 같았어. 근데 로컬에서 너무 잘 되는데 아마존만 올라가면 안 돼. 안 올라. 오류 떨어지고. 이거 다 막았나 그래서. 그 뒤로 그냥 수동으로 하고 있죠. 실패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아침에 보다가 사실 그냥 이게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대가 더 하면서 뭐 요즘 저런 게 유행이라 하면서 간다기보다 이건 지금 약간 지금 트위터가 난장판이 되면서 대체제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메리트가 있지 않은 거죠. 급한 거 아니에요? 트위터 망해가는 것 같은데. 망해라. 그러니까 메타도 급한 거죠.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왠지 이것도 타이밍을 보면 내부에서 이미 만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옛날에 실험적으로 했던 거 다시 꺼내서 개꺼내고 이런 거 아닐까. 이걸 갑자기 왜 이걸 준비했지? 트위터가 똑같이 생긴 걸? 했는데 그래서 사실 메리트는 없고 다들 가입하니까 나 일단 가입은 해놓고 있고 사실 우리는 트위터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오늘 뭐 시간이 많진 않아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근데 트위터 쪽이 저는 확실히 한계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가 엔지니어 없이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실험에서 약간 실패하는 결과로 가고 있지 않나? 사례.
전형적인지 모르겠는데 없었죠. 그런 사례가. 예전에 왜 유명한 사례 있잖아요. 일본에서 서버에 아무 문제 없네. 서버실 잘라. 아니 그거는 이제 약간 우화 같은 느낌이죠. 우화. 실제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거를 현실에서 이 정도 사이즈로 거의 90% 잘랐다는 거 하니까 네. 그게 진짜 굴러갈까? 그러니까 데브옵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근데 실제로 막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블라인드에 제발 옛날에 트위터 있던 사람 나 지금 디버깅 좀 도와달라. 돈 줄 테니까. 맞아요. 그런 거 올라온다고.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10분의 1 남아있으면은 기능 추가를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막 호기롭게 새로운 거 넣고 할 텐데 문제 생겼을 때 되나? 그리고 이게 뭔가 조직을 막 분석을 해서 낭비 인력이 너무 많네 하고 정리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면 그냥 조직 중에 몇 개 고르고 그냥 며칠 안 걸렸거든요. 6,000명짜리 했는데 그냥 막 해서 이게 뭐 정말 안 중요한 사람만 내보낸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냥 갑자기 잘라내가지고 사실은 이게 제대로 운영되나 하고 좀 많이 걱정되죠. 많이 걱정되고 사실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개인적으로 좀 짜증나는 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잘린 사람이에요. 앨런은 남아있어. 그럼 나 화나 있죠. 하지만 앨런이 도와달라고 하면 난 앨런한테 화가 난 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고생했죠. 이런 건 아니죠. 앨런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앨런 머스크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 앨런이 아니라 너굴님한테 화가 나 있는 건 아니라서 난 사장한테 화가 났지. 그러니까 약간 지금 방금 누구한테 화가 난 거지? 그렇네요.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래서 결국은 도와주게 되는데 어쩔 때는 회사가 그걸 알면서 이용해 먹는? 어차피 니네끼리 어차피 얘 잘라도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라고 내가 생각이 들어서 짜증날 때가 좀 있는 거 그렇죠. 아무튼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검색 이제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곧. 왜냐면 지금 트위터. 로그인 안 된 상태로 트위터를 못 봐요. 뭐 일시적이라고는 하는데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도 안 되나요? 이게 레딧도 최근에 레딧 사태도 있었던 게 그 뭐에 대한 불만이 트위터가 아니라 레딧에서 API 유료화 얘기하면서 서브 레딧의 운영자들이 그걸 다 프라이빗하게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프라이빗하게 막아버리면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레딧이 타격 받으니까 전 요거 좀 재밌게 봤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레딧 얘기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트위터도 이게 구글이 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어떤 파이라는 게 플랫폼으로서의 그 검색 파이라는 게 근데 그래도 저거를 다 그냥 버리는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주말에 있었던 API 제한 도대체 이게 아니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도지? 이게 왜? 아니 내가 하루 종일 트위터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 야, 그만 봐. 이렇게 봐서 그만 봐. 내일 와?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니면 이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가 아니잖아요. 이거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계속 트위터하고 있잖아. 계속 트위터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안 돼. 내가 보기에 막 하다가 600개 했는데 지 막히니까 전화해서 야 600개 너무 작았어. 1000개로 늘려 이렇게 하는 거 있는 느낌처럼 계속 늘어나서 저도 그 다음날 갑자기 이게 뭐야 처음에 장애인 줄 알았는데 계속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밀린 트윗을 다 봤더니 AP가 다 샀어요. 약간 너무 농담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짓말 같은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같은 트위터에서. 그래서 아침에 스레드를 가입하면서 이걸 써야 되나 생각하다가 둘이 그냥 케이지 싸움에서 이긴 사람 거를 쓸까? 승리한 사람 거를 쓸까? 이런 생각을 좀 잠시 농담처럼 했죠. 저는 그냥 이제 올드스쿨하게 블로그로 돌아갈까. 그래요? 블로그. 독립 블로그로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API 리밋도 다시 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 걸려요. 이게 명분은 그거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말한 명분은 무슨 AI 업체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거 못하게 한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였는데 그때만 딱 그렇고 지금은 API 리밋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일시적인 문제.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얘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돌아다닐 때 다른 얘기도 있을 거냐. 앨런 머스크 거짓말하는 거고 구글 클라우드에 돈 안 내가지고 GCP 캐시가 뭐 깨졌다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커팅 당해서 안 한 거다라고 하고 신기한지 뭔지 그 다다음 날인가 돈 냈다라는 글 이후에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돈 못 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냥 앨런 머스크가 포장 떨고 그때도 웃겼던 게 약간 저도 속았는데 누가 뭐 가짜 계정 앨런 머스크 이름 바꾸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 핸들은 다르죠. 사진 건 다음에 네. 우리 모두 너무 트위터 중독이잖아. 우린 밖에 좀 나갈 필요가 있어. 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이 자식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리트윗했는데 그게 사칭 계정이더라고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니까 신고하지 않고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앨런 머스크가 썼을 글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불신을 많이 얻은 사람 아닐까요? 뭐 다른 것도 많이 화제가 되긴 하는데 네. 신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1시간 15분 정도 돼서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야기해 주셔서 오랜만에 나오신 낙교님도 환영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